여러 가지 이제 마트 아니면 학교 근처를 가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단속해서 당신 도큐멘트가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지 해서 수백 명이 이제 잡혀갔대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 멕시칸들한테 지금 반발을 사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불법적인 시위다 해서 이런 시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연방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4,000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인 해병대 병력을 700명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최근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5년 6월 이번 달 초인데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민 세관 집행국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특히 이제 LA 지역의 특정 지역, 그러니까 파라마운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LA 지도를 보시면은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 구역에 누가 많이 거주하고 있냐면은 히스패닉 중에서도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특히 이 지역이 이민 불법 단속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체포를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나? 체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트 같은 홈디포나 여러 가지 이제 마트 아니면 학교 근처를 가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단속해서 당신 도큐멘트가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지 해서 수백 명이 이제 잡혀갔대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 멕시코계 멕시칸, 그러니까 멕시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멕시칸들한테 많은 지금 반발을 사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시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 불법적인 시위다 해서 더 이런 시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연방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4,000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인 해병대 병력을 700명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 방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 방위군의 지휘관은 누구인가? 당연히 주를 방위하는 군인이니까 법적으로 주지사가 그 지휘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60년대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했던 아주 드물었던 지금 사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가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주지사의 지휘 아래 주 방위군이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가능한 정도였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 옆주에 있는 주 방위군의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트럼프가 일부러 연방화를 시켜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 방위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셔널 가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뭐 내셔널 이러면 국가의 가드, 일단 병력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그러면 영어에서는 국가를 방위하는 병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보위하는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연방뿐만 아니라 각 주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가드라는 게 각 주의 한 단위, 군사 단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셔널 가드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방위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 방위군이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면 자, 미국 군인들 이러면은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영화나 이런 그런 데서 많이 보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현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군인인 사람들인데 주 방위군은 누구냐면은 파트타임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 방위군이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었죠, 예전에. 주 방위군이라고 하는데 너 지금 군인이냐? 군인까지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넌 지금 학생이잖아. 너 왜 그럼 군인까지 겸임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서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이 되면은 한 달에 일정 몇백 불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이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엔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 방위군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 방위군에 입대를 했다 이러면은 그 주에 있는 주립대에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2주 정도 집중 훈련 정도를 받고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복무 기간은 6년 정도 되고 그 예비 복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한 2년 정도에서 6 플러스 2년 정도를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 너희들이 투입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뭐 투입했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질서 상태가 왔을 때 질서 유지 또는 그런 혼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특히 많이 투입되는 상태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비상사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계엄령 사태를 겪었잖아요. 계엄령 말고 또 특히나 미국은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재난사태. 왜냐하면 이번에는 LA가 폭동사태 때문에 좀 말이 많지만은 얼마 전에는 올 초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산불, 그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 방위군이 일종의 지원 개념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이제 이 주 방위군 병력이 활용이 되냐면 해외 파병이 필요할 때,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으로 현역 군인들을 파병하고 또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이런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하는데, 이 주 방위군은 주로 한 1년 정도를 가서 복무를 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방위군 중에서도 해외 파병을 갔다 오면 더 혜택이 나중에 갔다 와서 더 커지는 그런 형태라고 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파트타임 형태의 주 방위군을 이번에 LA에 연방화시켜서 투입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주지사를 지휘관인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지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연방화시킨 경우가 어디 있었나, 언제 있었나? 주로 이제 1960년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어떤 나라였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민권운동이 상당히 활발할 때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이 그때 활발했죠. 그럴 때 특히 이제 미국 남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어요. 학교든 어떤 공공시설이든 뭐든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 백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따로, 흑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학교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운영이 된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제는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통합을 시켜라. 왜 흑인들이 다닐 수 있는, 자기들도 이제 흑인들도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인데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이 학생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거부가 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이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흑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백인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럴 때 입학을 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백인 주지사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이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등교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심지어는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시면은 그 1964년 알라바마 상황이 나와요. 그 영화 한 장면을 보시면은, 혹시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그 영화를 보셨을 건데, 포레스트 검프가 대학교를 교정을 딱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 건물 앞에 알라바마 주지사하고 군인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흑인 여학생 2명이 그 건물 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알라바마 주지사였었던 조지 월리스가 자기의 어떤 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흑인 학생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방정부가 이 주 방위군들을 연방화를 시켜서, 그러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던 그런 경우였어요. 이번에 주 방위군이 연방화된 것은 그 이후에 최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근거와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휘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지사와 상의도 하나 없이, 한 번도 없었대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걸 연방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자, 미국의 헌법이나 군법 10조가 있어요. 그 타이틀 10이라고 하는데, 이 군법 1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통령은 비상사태나 무질서 상태가 왔을 때는 주 방위군을 연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 조치를 단행을 하였다 라고 해서 이 입장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가 권력을 좀 너무 남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 정부의 자유권을 좀 많이 침해를 했다 라고 했던 게 그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 연방화를 시킨 게 정치적인 목적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좀 의문을 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게, 다른 곳도 많잖아요. 근데 왜 LA인지,
왜 LA를 타깃으로 삼았는데 이 LA 중에서도 이 LA가 아주 커요. LA 중에서도 왜 특히나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특정 파라만투 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나라고 이제 의문을 많이 던지는데 왜 LA로 이렇게 타깃으로 삼았을까? 이 LA 지역이 좀 재밌는 지역인데 우리가 요즘에 미국 뭐 대도시 상황에 관해서 뉴스나 영상을 보면은 뭐 마약 문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특히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표적인 그 뭐 좀비의 도시, 아니면 뉴욕 홈리스, 노숙자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무질서 상태 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뭐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예요. 근데 이 도시들의 시카고까지 포함해서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곳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들, 이 대도시들의 시장이 지금 흑인 시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층들에서 이 특정 대도시 지역을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봐라, 이 특히나 이제 LA 같은 이런 대도시 지역의 마약 문제, 노숙자 문제가, 무질서 상태가 이제 범죄 문제, 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정통적인 어떤 제대로 된 백인 정치인이 이 도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흑인, 유색인종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비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트럼프가 혹시 그 지점을 좀 이용을 하지 않았나. 봐라, 이런 지역에 나 같은 그런 보수층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는 어떤 단호한 지지자, 그래서 보수의 가치란 게 그 법질서 유지, 사회 질서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또 유지하는, 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나는 단호하게 연방화시켜서 주 방위군들을 투입해서, 자, 이런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한 그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죠. 그 여론, 그 보수층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봤더니 거의 보수층의 82% 정도,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82% 보수층의 82%가 아이스 불법 이민자 단속 조치를 찬성한다라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데 대해서는 76% 정도가 지지를 보내요. 그리고 공화당 내 89%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불법 이민자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잃을 게 없는 그런 좀 할 만한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금 되게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누구 사이에서 지금 악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냐면, 멕시코계가 특히나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 멕시칸 커뮤니티, LA에 있는 멕시칸 커뮤니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가 어떤 곳이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48% 정도가 히스패닉이에요. 근데 그 히스패닉 인구 중에서도 대다수가 멕시칸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벗어나서 가장 멕시칸적인 도시가 LA라고 해요. 그리고 이 LA라는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지역이냐면, 그 LA에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고 자랐던 멕시칸들한테는 이게 자기들 땅이에요. 왜냐?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그때 맺었던 협정이 뭐가 있었는데, 조약이 뭐였냐면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었는데, 그 조약 때문에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쪽 영토 있죠. 텍사스부터 해서 저 캘리포니아 쪽까지 갖고 있던 그 광활한 영토를 미국에 뺏기게 돼요. 근데 그 당 뺏기기 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멕시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손들도 계속 여기서 살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의 어떤 홈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가지고 멕시코로 내쫓아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들 있잖아요. 그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지역을 생츄어리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츄어리 도시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왜 이런 생츄어리 도시로서의 그런 정책이 펼쳐지나? 왜냐하면은 이 생츄어리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해 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잠재적으로 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범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자. 만약에 연방 정부에서 어떤 기관을 보내가지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연방 정부가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바로 생츄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런 생츄어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와 이런 사회 무질서가 문제가 아주 더 심해진 게 아니었나. 그래서 LA를 타깃으로 삼지 않았나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멕시코계 커뮤니티가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LA에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멕시코 사람.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멕시코계 사람, 멕시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 하면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멕시칸들한테는 LA가 어떤 곳인가 잃어버린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어온 게 아니고 국경이 우리를 넘어왔다고. 라고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땅을 뺏겨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1848년에 이제 미국한테 땅을 뺏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겨져 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많은 멕시칸들이 이제 2등 국민 취급을 받죠. 비백인들이 겪었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유색인종 이러면은 차별을 당하지 않았던 그룹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멕시칸들이 차별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멕시칸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저항했던, 특히 그 시절이 어디였냐면 흑인들이 1960년대에 노력했을 때 그때 지카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멕시카노 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 말로 메지카노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는지, 그래서 지카노 운동이라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차별받았던 멕시칸들의 권리 증진,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회복,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카노 운동을 펼칠 때 멕시칸들이 또 주장을 했던 게 뭐였냐면 멕시코 영토를 반환하라라고 했던 그런 운동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칸들한테는 이게 고유의, 역사적으로는 자기들의 땅이었다는, 근데 자기들 땅에서 누군가가 내 땅이야 라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차별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일제시대 때 겪었을 때 그런 정서가 좀 비슷하게 좀 많이 남아져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져 있고, 자,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회복력 있게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쌓아가면서 만들어 온 게 어떤 지카노로서의 어떤 정체성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거죠. 왜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 이러면은 멕시칸, 그리고 미국에 지금 마약 문제가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 마약 문제 끊임없이 악화시킨 게 누구냐 이러면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LA 지역의 멕시칸들, 특히나 멕시칸들 구역을 대상으로 이런 단속을 펼쳤을 때 멕시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치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 맥락하고 멕시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불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떤 피해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 주 방위군이 LA에 지금 투입돼가지고 이제 격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비춰지잖아요. 이게 멕시칸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떠올라지게 되냐면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 있잖아요. 로드니 킹 때문에 그때 우리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때 주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주지사에 의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 사태, 폭력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멕시칸들이 뭐라고 느끼냐면은 주 방위군이 그때 투입되었을 때 폭력을 진압하기보다는 소수 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게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히스패닉 계열, 특히 멕시칸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겪었던 감금, 투옥, 폭행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멕시칸들한테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 일으켜 온다라고 지금 느끼고, 자, 두 번째는 치안 명목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군사화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LA에 경찰 병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병력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해요. 이 히스패닉 커뮤니티, 멕시칸 커뮤니티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전체가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집단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경찰 병력도 지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세 번째는 불법 이민자 단속이니까 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잡혀갈수록 이 커뮤니티 자체는 이제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특히 히스패닉 계열의 불법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부모가 이제 불법 이민자가 됐잖아요. 근데 살다가 자식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는 불법 이민자인데 자식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그 부모들이 잡혀가지고 추방이 될 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자식들을 남겨놓고 갈래? 불안하면 데리고 가. 라고 했던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조치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들도 많이 있고, 네 번째는 일종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을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폭동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운타운 쪽, 도심지 쪽, 그리고 저 페라마운트 멕시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이런 그 폭력 시위 사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피해자는 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치거나 체포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면 자, 멕시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직접적인 피해까지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보는 멕시칸들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멕시칸들 그 거주하는 집중된 지역이 이제 페라마운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페라마운트 지역에 어느 정도로 멕시칸들이 많이 사냐면 그 히스패닉 인구가 그 지역만 해도 한 82%가 된대요. 그럼 대다수가 멕시칸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칸들이 이제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LA를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제일 큰 한인타운이 어디 있죠? LA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그러면 코리아타운 옆에 보면 그 리틀 도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동 쪽으로 가면은 이제 페라마운트 지역,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번에 그 연방 불법 이민자 단속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런데 멕시칸들에게는 이 페라마운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카노 운동의 중심지이자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그런 문화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어떤 자랑스러운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에 어떤 상처를 좀 준 게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차별과 억압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하면 모자이크 같은 나라고 하잖아요. 뭐 다양성의 용광로 이러면 그 다양한 게 하나의 어떤 용광로처럼 녹아내려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미국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샐러드 보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 맛, 재료들이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어떤 맛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샐러드를 창조해내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라고 해서 샐러드 보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거주 구역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서로 다른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조화롭게 보이는가?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따로, 주로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은 따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 외곽에 교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멕시칸들은 멕시칸들대로 따로 사는 그런, 내가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은 겉보기에는 되게 조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도심 지역에서의 어떤 노숙자 문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이 모든 서로 다른 인종이 있다는 이 미국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 입장에서는 다운타운 쪽에, 도심지 쪽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지를 가시면 흑인들 빈민촌이 있어요. 그걸 게토라고 하는데, 그 게토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빈민촌으로 유지가 돼서 왔잖아요. 그 게토 안에서 빈민 문제, 그 빈민 문제가 이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도 이게 계속 물려진다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범죄 문제, 마약 문제, 갱단 문제, 이거는 수년 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나? 해결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 미국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어오면서 약간 우리나라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좀 분노의 사유가 되지 않았나. 도저히 이걸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정치적인 분노, 사회적인 분노,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분노, 여러 가지 분노가 가득 차서 이것들이 점점 조금씩 이렇게 막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조금씩 산발적으로 아니면 여러 군데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살고 있던 제가 살았던 그 미국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제 학생이 있는데 다음 학기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학생이 오더니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왔대요 지금. 왜 못 가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자 인터뷰를 다 취소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그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하대요 하니까 예정이 없대요. 지금 결정된 스케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자 취소를 왜 하게 되었나, 대학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예전에는 내가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표현이 가능했고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잘못 말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돼버린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도 평화적인 시위가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시위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토론하고. 이제 그거를 패스해버리고 주방이군, 너희들은 끝났어, 사회질서 유지, 나는 위대한 대통령 이래버리면 앞으로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느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내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이게 확증 편향, 내 믿음이 극단화되는, 그래서 그 극단화가 진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걸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 의사당 앞에서 막 총 들고 와서 막 자기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들마저도 극단화가 될까, 그래서 좀 되게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어떤 가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는, 양분되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여력이 있는 분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몇 주 전에 워싱턴 DC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직원 2명이 총을 맞고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대사관,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남성 1명, 여성 1명인데 약혼한 사이였대요. 약혼 커플이었고 조만간 이제 결혼할 사이였는데, 요즘에 가자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찬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자를 제발 좀 이 평화 상태로 좀 회복을 하자라고 대학 안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뭔가 좀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내가 억압을 받으면 그럼 내 의사 표현을 위해서 뭔가 극단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총을 맞고 사망했던 그 대사관 직원 2명 중 1명이 여성분이 제가 다니던 캔자스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캔자스 출신이에요. 캔자스 출신 사람이 졸업생이었는데, 그 캔자스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석사 박사를 지도해 주신 유대인이셨는데,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그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주말마다 유대인 예배당을, 그 시나고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캔자스 옆에 캔자스 시티가 있는데 그쪽에 예배당을 다니셨는데 그 여자 졸업생도 거기를 다녔던 졸업생이었는데, 근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도 그 폴란드계 출신이세요.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대학살 때 그 학살을 피해서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 이민자들, 가족들마다 그 세대를 올라가면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없는 집이 없대요. 다 그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좀 이렇겠지만은, 보다 더 나은 어떤 미국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또 재정립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언젠가는 좀 제자리로 돌아와서 좀 언제나처럼 우리가 언제나 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좀 잊을 수 없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문화를 6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한 학생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레바논으로 정착해서 이 학생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친구였는데 토론, 미국 수업은 이제 토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너무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약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 입장에서는 아닌데 내가 당했고 내 부모님이 당했던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별로 좀 듣기 힘든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고요. 경청을 하고 들어줘요. 또 그래서 또 잊을 수 없었던 게 그 팔레스타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들은 그 땅을 뺏긴 입장이잖아요.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뺏겼는데 어떤 팔레스타인 집이든지 그 학생 말로는 어떤 팔레스타인 집을 떠날 때 열쇠를 다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그 떠났던 그 집 열쇠가 지금 있대요. 이 열쇠를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나? 언젠가는 돌아와서 그 집 떠났던 집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열쇠를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전히 이제 믿고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알던 미국은 그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였다. 근데 지금 조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은 왜 그런가? 너는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럼 뭐 대학교 너희들도 제재를 가하겠어? 안 돼.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그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중국 학생들에 대한 아까 방금 우리도 지금 힘든데 그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가 지금 많이 취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중국 정부가 너무 웬 떡이냐라고 본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중국의 인재들을 이 상황에 중국으로 다 데리고 오면 좋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래가지고 그 유학생들 지금 다 중국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치를 취하면 어떤 반대 국부 상황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